가난한 사람은 쌓아두고 부자는 비운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말입니다. 저는 50 중반이 되어서야 이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이 많은 게 풍요라고 생각했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게 절약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이 살던 시절을 겪어서인지 버리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알람 시계가 고장나서 잠을 늦게 깼는데 그 시계를 벌써 3년째 고치지도 버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고쳐 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택배 박스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며 접어서 쌓아둔 박스 더미였습니다. 10여 개는 됐을 겁니다. 실제로 다시 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쌓아두는 것은 미래를 막는 것이다. 이 말도 이병철 회장이 했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늘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무거웠고 불을 켜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집이 좁아서 그런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물건 때문이 아니라 기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산다고. 혼자 사는데 뭘 그렇게 치우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10년이 넘게요. 월급은 10년째 제자리였고 승진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두통은 달고 살았고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가면 별 이상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때 선배였던 미경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펜트하우스에 산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겁니다.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호화로운 인테리어며 명품 가구며 그런 걸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간 미경 언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있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은 한 켤레, 거실엔 소파 하나와 작은 테이블 하나, 창가에 화분도 없고 벽에 액자도 없고 선반 위에 장식품도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부잣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경 언니가 물을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가방 속에 지갑 좀 꺼내봐. 10년도 더 쓴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바랬고 지퍼도 잘 안 열렸습니다. 미경 언니가 그걸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당장 버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이거 비싼 거였는데요? 아직 멀쩡한데 왜요? 그때 미경 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랬대. 돈이 묵을 집이 더러우면 돈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그 순간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 집 전체를 봤습니다. 물건으로 꽉 찬 방, 먼지 쌓인 선반, 언제 샀는지도 모를 물건들. 옷장 위엔 쇼핑백이 수북했고 싱크대 아래엔 비닐봉지가 가득했습니다. 집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 말도 이병철 회장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다가 뭔가를 봤습니다. 드라이플라워 꽃병 옆에서 정체불명의 벌레가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집엔 물건이 적고 실패한 사람의 집엔 물건이 많다. 미경 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근데 진짜야. 저는 벌레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래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다고, 그걸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너처럼 살았어. 물건 버리는 거 아까워서. 언니 말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건으로 가득 찬 집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계속 안 풀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사람 관계도 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재벌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 집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백억짜리 집인데 물건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 이병철 회장님도 집에 물건을 거의 안 두셨대. 부자는 공간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물건을 산다. 이 말을 듣고 언니는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신기하게도 물건을 버릴 때마다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은아,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너도 한번 해봐.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풍순이 기운이니 하는 게 미신 같았으니까요. 근데 어젯밤 그 벌레를 보고 나니까 뭔가 찝찝했습니다. 언니, 그럼 뭘 버려야 돼요? 미경 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명력을 잃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드라이 플라워, 박제된 나비, 말린 과일 장식, 조화. 이런 건 죽은 기운을 내뿜어. 한자로 사기라고 해. 죽은 것을 집에 두는 자는 자신도 죽은 것과 같다. 이것도 이병철 회장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집엔 그런 게 정말 많았습니다. 5년 전에 친구한테 받은 드라이 플라워 꽃다발, 침실 창가에 놓인 조화 장식, 거실 선반 위에 말린 오렌지 장식. 누가 선물로 준 건데 아까워서 못 버렸던 겁니다. 언니, 근데 그게 정말 문제가 돼요? 지은아, 이병철 회장은 살아있는 것만 집에 뒀대. 화분도 시든 꽃은 바로 버렸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은 것을 집에 두고 산다는 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드라이 플라워부터 치웠습니다. 5년 동안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꽃병이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땐 예뻤는데 지금은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꽃병을 들어 올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밑바닥이 축축했습니다. 휴지로 닦아보니까 검은 곰팡이가 퍼져 있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이걸 몇 년 동안 코 옆에 두고 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그 꽃병을 통째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화들도 전부 뜯어냈습니다. 거실 선반 위, 창가, 화장실 선반, 냉장고 위까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전부 꺼내고 보니까 쓰레기 봉투 2개가 가득 찼습니다. 꽃이 없어진 자리가 휑했지만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이것이 부자의 법칙이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잘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악몽도 안 꾸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아프던 두통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그날은 개운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깨진 그릇으로 밥을 먹는 자는 깨진 인생을 산다. 그날 저녁 미경 언니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말한 거 해봤어? 저는 드라이 플라워 치웠다고, 그리고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야. 이병철 회장이 2번째로 버리라고 한 게 있어. 2번째로 버려야 할 건 깨지거나 금이 간 물건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그릇, 컵, 액자 뭐든 상관없이요. 이병철 회장은 금간 찻잔으로 절대 차를 마시지 않았대. 왜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말했습니다. 금간 물건은 사용자의 자존감을 깎고 재물을 세게 한대. 재물은 그릇에 담긴다. 그릇이 깨지면 재물도 샌다. 이것도 이병철 회장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또 미신인가 싶었는데 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금간 그릇에 밥 담아 먹으면서 기분 좋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매번 불편했고 찝찝했고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워서 못 버렸습니다. 쓸 수는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이가 나간 접시가 4개, 손잡이 부러진 머그컵이 2개, 금간 유리컵이 1개,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사기 그릇도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버리려고 손에 쥐는데 망설여졌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그릇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아껴 써라. 좋은 거다.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드사였습니다. 한도 초과 안내였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했는데 생활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새는 집엔 깨진 것들이 많다. 이병철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릇의 금처럼 제 통장에도 금이 가 있었던 겁니다.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그릇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실물은 정리하기로요.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건 제가 좋은 그릇을 쓰는 거였지 금간 그릇을 억지로 쓰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버렸습니다. 깨진 거울도요. 3년 전에 모서리가 깨졌는데 아직 쓸만하다며 그냥 두고 있었던 거울. 그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우울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금간 틈으로 제 얼굴이 찢어져 보였으니까요. 그걸 치우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멈춘 시계를 차고 다니는 자는 멈춘 인생을 산다. 그날 저녁 서랍을 정리하다가 멈춘 시계들을 발견했습니다. 손목 시계가 5개나 있었습니다. 전부 건전지가 다 돼서 멈춰 있었습니다. 어떤 건 10년 전에 멈춘 것도 있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고쳐 쓰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미경 언니가 그랬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멈춘 시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대. 바로 버렸다고 해.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집에는 발전이 없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에서는 돈도 흐르지 않는다. 이것도 이병철 회장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10년째 제자리였으니까요. 월급도 직급도 인생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는 그 시계들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쏟아부었습니다. 고장난 알람 시계도요. 3년째 고치지 않고 둔 시계. 방 안에 시계란 시계는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계를 다 버리고 쓰레기 봉투를 묶는데 갑자기 거실의 벽시계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건전지가 빠진 채로요. 벽에 제대로 걸려 있었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시계가 혼자 떨어졌다고 말했더니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신호야. 나쁜 기운이 스스로 떠나가는 거야. 낡은 것이 스스로 떠날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이 말도 이병철 회장이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나저나 지은아, 중고로 산 물건 있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가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으로 받아온 거였습니다. 그거 당장 버려. 이병철 회장은 남이 쓰던 물건을 절대 안 썼대. 남의 물건을 쓰는 자는 남의 운명을 산다. 중고 소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소파가 찝찝해졌습니다. 1년 전쯤 받아온 건데 상태는 정말 좋았습니다. 거의 새 것처럼 깨끗했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앉을 때마다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냄새 같은 게 아니라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이랄까요? 처음엔 제 기분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소파에 앉으면 늘 우울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직원들한테도 중고 물건 쓰지 말라고 했대. 왜냐면 전 주인의 기운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쓰던 물건에는 가난이 배어 있고 병든 사람이 쓰던 물건에는 병이 배어 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소파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뭐가 있나 싶어서요.
구석구석 손을 넣어보니까 뭔가 만져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꺼내보니까 낯선 사람의 부적 같은 종이였습니다. 한자로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저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전 주인이 왜 이걸 소파 속에 숨겨놨을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도 안 왔습니다. 계속 그 부적이 생각났습니다. 전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부적을 소파 속에 숨겼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아침에 바로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소파를 가져가 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왔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폐기 처분해 주세요. 상태 좋은데요? 중고로 팔면 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버려주세요. 아까운 것을 버릴 줄 아는 자만이 귀한 것을 얻는다. 이병철 회장의 말을 떠올리며 소파를 보냈습니다. 소파가 나간 자리는 휑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정말로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의 옷을 입으면 그 병이 옮겨온다. 소파를 버리고 나니까 다른 것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로 받은 옷들, 누가 준 신발, 친척이 쓰던 가방. 생각해보니까 집안에 남의 물건이 꽤 많았습니다.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옷이랑 신발은 특히 조심하라고 했대. 전 주인의 기운이 가장 많이 배어 있다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준 코트, 언니가 주고 간 원피스, 동생이 안 입는다고 준 바지. 입어보니까 다 맞지 않았습니다. 사이즈는 맞는데 왠지 제 몸에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전부 의류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신발도요. 언니가 신다가 발이 아파서 준 구두. 친구가 안 신는다고 준 운동화. 다 버렸습니다. 부자는 새 것을 입고 가난한 사람은 헌 것을 입는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운명의 차이다. 이병철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쓰면서 새로운 운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오래된 약들이었습니다. 서랍 속에 처방약 봉투가 수북했습니다. 3년 전 감기약, 5년 전 소화제,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다 나았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쟁여둔 것들이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다시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껴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미경 언니 말로는 이병철 회장은 약을 절대 쟁여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 그 약을 두는 건 병을 붙잡고 있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약을 버려라. 약을 두는 것은 병을 기다리는 것이다. 저는 약봉투를 전부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몇 년씩 지난 것들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약도 있었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버리고 돌아서는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머리가 늘 묵직했는데 그날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모자를 벗은 것처럼요. 어깨도 가벼웠고 숨도 편했습니다. 그날 밤 10년 만에 두통약을 안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집에는 약이 없고 병든 사람의 집에는 약이 가득하다. 약을 버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회사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예년과 달리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내려갔고 간 수치도 정상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 정리했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그냥 운동 좀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집에 와서 미경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진짜 신기해요.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대요.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부자들의 정리 습관. 부자들은 집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현관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현관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대. 왜냐면 현관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겁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복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병철 회장은 현관에 신발을 딱 한 켤레만 두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신발장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현관을 봤습니다. 신발이 10켤레도 넘게 나와 있었습니다. 겨울 부츠, 여름 샌들, 운동화, 슬리퍼, 심지어 3년 전 신발까지. 신발장은 꽉 차서 문이 안 닫혔고 우산꽂이엔 녹슨 우산이 3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치웠습니다. 지금 신는 신발 한 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신발장 안으로 넣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2년째 안 신은 신발, 굽이 다른 구두, 사이즈 안 맞는 운동화, 우산도 버렸습니다. 녹슨 우산, 망가진 우산, 전부 버렸습니다. 현관 조명도 밝은 걸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어두컴컴했는데 밝은 LED로 교체했습니다. 어두운 현관에는 귀한 손님이 오지 않는다. 이병철 회장의 말대로 현관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보니까 현관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넓어 보였고 밝아 보였고 뭔가 숨통이 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10분도 안 돼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는데 5년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회사에서 사람 구하는데 관심 있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멍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현관을 치운 지 10분 만에 이런 연락이 올 수가 있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관심 있어. 자세한 얘기 좀 해줄래? 부자의 현관은 비어있고 가난한 사람의 현관은 가득 차 있다. 그 동기가 알려준 회사는 제가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월급도 지금보다 50만 원이나 많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미경 언니가 알려준 대로 집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냉장고를 재물 창고라고 불렀대. 냉장고의 여유 공간이 곧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라는 겁니다. 꽉 차 있으면 돈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뭔지도 모를 검은 봉지들이 냉동실에 가득했고 냉장실 안쪽엔 곰팡이 핀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언제 만든 건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썩은 것을 냉장고에 두는 것은 재물을 썩히는 것과 같다. 저는 냉장고를 싹 비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소스가 20개나 됐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케첩, 마요네즈 전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언제 산 건지도 모를 냉동 만두도 있었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까 냉동실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3개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 4개가 나왔습니다. 냉장고 안을 깨끗이 닦고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다시 넣었습니다. 냉장고가 절반 이상 비었습니다. 처음엔 휑해 보였는데 자꾸 보니까 시원해 보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냉장고 안에 여백을 꼭 남겨뒀대. 돈이 들어올 차리라고. 그런데 냉장고 깊숙한 곳, 야채 서랍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비닐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원권 5장, 50만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비상금이었습니다. 1년 전에 여기 숨겨뒀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비우니까 돈이 나온 겁니다. 정말로요. 비우면 채워지고 버리면 들어온다. 이것이 부의 법칙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돈이 흐르지 않으면 사라진다.
냉장고에서 50만 원을 찾은 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드라이 플라워를 버리니까 두통이 사라졌고, 시계를 버리니까 벽시계가 떨어졌고, 현관을 치우니까 5년 만에 연락이 왔고, 냉장고를 비우니까 돈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병철 회장이 말한 대로 집이 운명을 바꾸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화장실을 특히 깨끗하게 유지했대. 왜냐면 화장실은 돈이 빠져나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면 물의 기운이 돈을 휩쓸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통장 뚜껑을 열어두는 것과 같다. 이병철 회장은 화장실 사용 후 반드시 뚜껑을 닫았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도 항상 닫아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변기 뚜껑을 습관적으로 열어뒀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요. 화장실 문도 늘 열어뒀었습니다. 환기가 잘 되라고요. 그날부터 변기 뚜껑을 닫고 화장실 문도 닫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했습니다. 곰팡이 핀 코너, 녹슨 수도꼭지, 배수구, 타일 틈새까지 락스를 풀고 솔로 박박 닦았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까질 정도로 닦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화장실이 더러우면 복이 달아난다고 했대. 청소를 마치고 손을 씻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카드사였습니다. 환급금 입금 안내였습니다. 12만 원. 작년에 관합한 금액이 환급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알림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자마자 돈이 들어온 겁니다. 또 우연일까요? 이젠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깨끗한 곳에 복이 머물고 더러운 곳에서 복이 떠난다. 지갑은 돈의 집이다. 집이 허름하면 돈도 떠난다. 환급금을 받고 나니까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집을 정리하면 뭔가 달라진다는 걸요. 다음은 지갑이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지갑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대. 지갑은 돈이 머무는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우면 돈이 안 온다고요. 제 지갑은 영수증으로 뚱뚱했습니다. 3년 전 영수증, 2년 전 영수증, 심지어 5년 전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대로 뒀던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포인트 카드도 10장이 넘었습니다. 이미 폐업한 가게 카드도 있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도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가 구겨져서 지갑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돈을 구겨 넣는 것은 돈을 학대하는 것이다. 이병철 회장은 지폐를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구겨진 지폐는 절대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싹 비우고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은 전부 버렸습니다. 필요한 건 사진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포인트 카드도 실제로 쓰는 것만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지폐의 방향도 맞췄습니다. 전부 같은 방향으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카드도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만 남기고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지갑 대신 깨끗한 새 지갑을 샀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돈을 새 지갑으로 옮기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돈이 편안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지갑을 1년에 한 번씩 바꿨대. 돈이 새 집을 좋아한다고. 지갑을 정리하고 이틀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 지급 공지가 떴습니다. 실적 우수 직원 포상이었는데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바꾼 지 이틀 만에요. 그것도 실적 우수라니. 제가 실적이 좋았던 적이 없는데요. 돈을 소중히 대하면 돈도 너를 소중히 대한다. 입지 않는 옷을 쌓아두는 것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보너스를 받은 날
저는 미경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두통이 사라진 것,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진 것, 5년 만에 연락이 온 것, 냉장고에서 돈을 찾은 것, 환급금을 받은 것, 보너스를 받은 것.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믿어? 믿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옷장. 옷장이요? 응. 이병철 회장은 3년 동안 안 입은 옷은 과감하게 버렸대. 언젠가 입겠지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살 빼면 입으려고 남겨둔 작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옷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유행 지난 코트들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코트인데 이제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고 쟁여둔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옷장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도 들어오지 못한다. 저는 그 옷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입어봤습니다. 대부분은 맞지 않았습니다.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일부는 색이 바랬고 어떤 건 냄새도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옷장이 습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전부 의류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5개가 나왔습니다. 옷장이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옷이 없어지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냥 있으니까 입고 아까우니까 버리지 않고. 이병철 회장은 옷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대. 정말 좋아하는 것만 입었다고. 옷장을 비우고 나니까 제가 정말 입고 싶은 옷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스타일. 검은색, 흰색, 회색.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옷. 저는 그렇게 옷을 새로 샀습니다.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말 좋아하는 것만 샀습니다. 옷장이 여유로워지니까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선택이 적을수록 결정은 빨라진다. 잠자리가 편해야 머리가 맑아진다. 옷장을 정리하고 나니까 침대 머리맡도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전선이 엉켜 있었고 충전기가 여러 개 있었고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읽지도 않는 책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읽겠지 하고 쌓아둔 책들. 10권도 넘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침실을 아주 심플하게 유지했대. 침대 머리맡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머리맡이 산만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잠자리에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잠자리를 소홀히 한다. 전부 정리했습니다. 전선은 정리함에 넣고 충전기는 하나만 남기고 다 치웠습니다. 책들도 책장으로 옮겼습니다. 침대 머리맡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암막 커튼도 다시 달았습니다. 침실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몇 년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머리도 맑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수면을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했대. 좋은 잠이 좋은 결정을 만들고 좋은 결정이 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거실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다. 막혀 있으면 운도 막힌다. 침실을 정리하고 나니까 거실도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빨래 건조대가 항상 펼쳐져 있었고 운동기구도 놓여 있었고 택배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이 창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거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대. 거실은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막혀 있으면 모든 운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여백이 있어야 복도 들어올 자리가 있다. 전부 치웠습니다. 빨래 건조대는 베란다로 뺐고 운동기구도 방으로 옮겼습니다. 택배 박스는 전부 버렸습니다. 소파 위치도 바꿨습니다.
미경 언니가 알려준 대로 현관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니까 숨통이 트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안 하던 동생이 과일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동생이랑 싸운 지 한 달도 넘었는데요. 누나, 집이 왠지 달라 보여.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칼을 보이는 곳에 두면 살기가 돈다. 거실을 정리하고 나니까 주방도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주방은 늘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칼들이 싱크대 옆에 나와 있었고, 조리 도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주방 칼을 절대 밖에 두지 않았대. 칼은 항상 칼꽂이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왜냐면 칼끝이 보이면 살기가 돈다는 겁니다. 칼이 보이는 집에는 다툼이 많다. 저는 칼들을 전부 칼꽂이에 수납했습니다. 조리 도구도 정돈하고 가스레인지의 기름때를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박박 닦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부엌이 깨끗해야 가족의 건강과 금전운이 지켜진다고 했대. 청소를 하다가 후드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쥐똥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걸 모르고 몇 년을 살았다는 게 끔찍했습니다. 주방을 완전히 소독했습니다. 락스를 풀고 구석구석 다 닦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깨끗한 부엌에서 건강한 음식이 나온다. 버리는 것은 아픔이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야 새로운 것이 온다. 물건을 버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의 선물을 버릴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5년 전에 받은 목걸이, 3년 전에 받은 인형, 다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과거의 물건을 절대 두지 않았대.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두고 미래는 집에 들여라. 실패한 취미용품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쓰고 방치된 운동기구, 배우다만 악기, 시작했다가 포기한 취미들의 흔적. 그걸 버릴 때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팠던 기억, 후회스러운 선택, 잘못된 결정들. 저는 물건을 버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련을 버리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물건을 버릴수록 마음도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하나 묶을 때마다 과거도 함께 묶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묶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말로요.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가벼워진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집안의 물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빈 공간을 소중히 여겼대. 비어 있어야 새로운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여백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물건을 산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하고 맑은 바람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집인데 완전히 다른 공간 같았습니다. 공기가 달랐고 빛이 달랐고 기분이 달랐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도 평화로웠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하루에 한 번씩 빈 공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대. 그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백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부자들의 집이 비어 있는지. 그들은 물건이 아니라 공간을 산 겁니다. 여백을 산 겁니다. 평화를 산 겁니다. 집이 바뀌면 얼굴이 바뀐다. 집을 정리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회사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맑아졌고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업무 효율도 올랐습니다. 집중도 잘 됐고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경 언니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집 같아.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어. 집의 기운이 바뀌면 사람의 기운도 바뀐다. 그리고 한 달 뒤였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팀장 발령 소식이 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자리였는데요.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피곤했고 짜증이 많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가볍고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랬대. 집을 정리하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한 번의 청소는 행운이지만 매일의 정리는 습관이다. 이제 저는 물건을 사기 전에 버릴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립니다. 집안의 물건 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미경 언니가 알려준 이병철 회장의 습관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물건을 살 때 항상 물었대. 이걸 어디에 둘 것인가? 둘 자리가 없으면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원하는 것은 참아라. 저는 매일 10분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거실을 정리합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쓰지 않는 건 바로 버립니다. 이제는 물건의 노예가 아니라 공간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더니 낭비가 줄어들어 저축액이 지난달에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절약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돈이 모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랬대. 집이 정리되면 돈도 정리된다고.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재정을 만든다. 운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리의 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제 집에 오면 놀랍니다. 지은아, 너 복권 당첨됐어? 집이 왜 이래?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복권이 아니라 집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미경 언니의 말대로 이병철 회장의 철학대로 집을 비웠다고. 그랬더니 운이 따라왔다고.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운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집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막혔던 건 집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집에서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버려야 들어옵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비밀이었습니다. 깨끗해진 현관을 나서며 저는 다가올 행운을 확신합니다. 문 밖을 나서는 제 발걸음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집니다. 좋은 집은 좋은 운을 부르고 좋은 운은 좋은 인생을 만든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행운이 들어올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물건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백이 있습니까? 죽은 기운을 품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기로 가득합니까?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집을 비워라.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신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직접 해보고 나니까 알게 됐습니다. 집이 정말로 운명을 바꾼다는 걸.
물건을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아까운 마음, 미련, 추억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드라이 플라워 하나, 깨진 그릇 하나, 멈춘 시계 하나. 작은 것부터 버리세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처럼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집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의 집도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바뀌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